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급일제 할 차례인데 리뷰부터 하고 갈게요. 우리 일주일 지나면 또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리뷰가 엄청 중요합니다. 세법은. 우리 저번 시간에 납세지 했어요. 납세지. 납세지. 네, 됩니다. 이제 납세지 요거 했고요. 납세지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 기본적인 원칙. 근데 예외가 있긴 했었죠.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인데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그런 게 있었고요. 제하 수입자는 세관 소재지였습니다. 수입된 제하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었죠. 제하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장, 세관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갖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사업자 위주로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납세지가 사업장 단위과세, 그리고 예외적으로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게 있었어요. 원칙에서 이제 사업장의 범위도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요. 사업장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 하는 고정된 장소, 일부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이다. 그리고 고정된 장소여야 되는 거고요. 직매장은 판매 시설 갖춘 장소니까 사업장 맞았고요. 그래서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얘는 20일. 하치장 같은 경우에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춘 창고니까 사업장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설치 신고라는 걸 해야 되긴 해요.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였죠. 얘는 10일. 그 임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로 잠깐 열었다가 닫는 거니까 기존 사업장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그게 법문구고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사업 개시로부터 10일 이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10일이 나왔었죠. 폐쇄를 하면 또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신고라는 걸 해야 되겠고, 개설일부터 폐쇄일까지 그 기간이 10일 이내였다. 짧으니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까지도 다 봤습니다. 직매장은 20일 기억하시고요. 하치장 10일 그리고 임사업장 10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우리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여러 가지 사업장으로 보는 장소를 보긴 했어요. 뭐 제조업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 완성 장소, 공장이죠. 공장이 납세지였고요. 또 좀 중요했던 업종이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게 좀 중요했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설업 같은 경우에 건설 현장 아니었다라는 거, 거기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니까 고정된 장소를 찾은 거죠.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니까 본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점 소재지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근데 건설 현장은 절대 사업장이 될 수가 없고요.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있는 곳 아니었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부동산 있는 곳으로 하면 팔아버렸으니까 이제 내 부동산이 아니게 되고 고정된 장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지점 소재지까지 포함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운수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운수업도 돌아다니니까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건설업은 개인 사업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건설업의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업무 총괄 장소, 거기를 또 사업장 소재지로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있는 곳으로 해요. 이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니까 계속 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한다. 근데 임대업의 경우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또 따로 있었어요. 원칙은 부동산 있는 곳으로 하되, 만약에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여러 공기업들, 뭐 전기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공기업들이 부동산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 납세 편의를 위해서 업무 총괄 장소, 거기를 납세지로 한다. 그런 규정이 따로 있었고요. 예외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예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 되었다 라고 하면 내 부동산이 아니에요. 나는 전전세를 한 거죠. 부동산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임대를 준 케이스. 그런 경우에도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하고 예외를 구분해가지고 좀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외의 규정을 봤죠.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이게 좀 중요한데, 총괄납부 같은 경우에는 신고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합니다. 신고서는 2장이 나온 거죠. 사업장이 2개라고 하면 납부를 총괄한다는 거죠. 납부하고 환급 이걸 통쳐가지고 주된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납부를 한다. 위에 걸 안 합친다고 했죠.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거 합치지 않아요. 신고서는 각각이니까 납부만 총괄.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 단위과세는 가비란 사업자 한 사람이니까 사업자 단위로 매출세액, 매입세액 다 합쳐요. 위에 것까지 합쳐서 신고서도 딱 하나, 한 장의 신고서가 나오는 것이고, 신고 납부가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걸 사업자 단위과세라고 해요. 얘는 우리가 총괄표로 내용을 좀 봤는데,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이었죠. 여러 가지 납세 의무, 사업자 등록, 생산 발급, 신고, 납부, 결정, 경정 전부 다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게 원칙이었고, 총괄납부는 다 사업장 단위로 해요. 사업자 등록, 생산 발급, 신고하고 결정, 경정까지. 납부, 환급만 총괄. 그 개념이었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 단위로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진다. 다만 좀 차이점이 주된 사업장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었어요. 법인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인 사업자였다고 하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주된 사업장은 지정까지도 주된 사업장이 될 수 있다. 그게 키였어요. 근데 사업자 단위과세는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본점이어야 돼요. 지점은 절대로 주된 사업장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이런 표현을 썼죠. 거기는 무조건 본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도 주사무소 거기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과세에서도 주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분사무소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인만 지점 분사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얘는 어디까지나 예외니까 절차가 좀 있었죠. 이걸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청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얘만 유일하게 승인을 요하지 않는 그런 신청이었고요. 미리 신청한다고 했죠. 계속 사업자였다라고 하면 총괄납부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미리 신청을 하는 거예요. 미리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과세 그걸 적용받게 되는 거죠. 계속 사업자 위주로 설명드린 거고요. 포기 같은 것도 있었죠. 포기는 좋은 거, 편한 거 포기하는 거니까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시 사업장 단위과세로 돌아갈래. 그런 게 포기고요. 얘는 신고니까 승인은 따로 요하지 않고 미리 또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장 단위과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를 하면 또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장 단위로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는 가장 좋은 거니까 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장 단위과세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총괄납부로 돌아가거나 그 두 가지 포기 다 가능하고요. 얘도 미리 포기 신고를 하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우리가 총괄납부 관련해서는 또 변경 신청 이런 절차도 살펴봤었는데 변경의 경우에 기존 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뺀다 또는 총괄납부에 포함한다라고 하면 주된 사업장이 A 사업장이라고 했을 때 A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했죠. 만약에 종된 사업장 신설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이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이란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니 얘도 총괄납부 하고 싶어요 라는 변경 신청서도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제출하는 거야. 이게 좀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종된 사업장이 나오는 케이스였으니까. 그 주된 사업장은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미래의 시점이 중요한 거죠. 미래에 납부를 총괄하는 장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변경하려는 그 사업장 변경하려는 B사업장이죠. 원래 있던 두 사업장 말고요. 변경하려는 B사업장 관할 세무서 가가지고 변경 신청서 그런 거 제출한다. 그런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변경의 경우에 뭐 기존 사업장 이렇게 뺀다, 넣는다 이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요. 바로 해당 과세기간부터 변경이 되는 거예요. 단기부터 변경되는 케이스였고 다음 과세기간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었다는 거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표를 만들어가지고 내용을 봤죠. 이건 반드시 필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네, 다른 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된 사업장의 범위가 법인의 경우에 지점까지도 될 수 있다. 지점, 영리법인은 이제 지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분사무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개인은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주사무소가 주된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청, 등록, 뭐 신청이지만 승인은 요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때 계획사업자가 있었고 신규 사업자가 있으면 계획사업자는 미리 신청을 하는 거죠.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네, 신규 사업자는 신청하는 시점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가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는 것을 사업자 단위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최초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과세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단위로 하면 돼요. 그러면 최초 3년도 최초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총괄납부는 시작하는 날짜가 달라요. 얘는 주된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받은 날부터라는 거 이거 좀 챙겨가셔야 돼요. 사업 개시일부터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주된 사업장 사업자 등록증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이었죠. 얘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바로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하는 거였고요. 계속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이 나온 부분이었어요. 미리 신청하는 거니까. 다만 계속 사업자도 예외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한 개의 사업장밖에 없는 사업자예요. 근데 추가 사업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한 거죠. 그리고 이번 과세기간부터 바로 총괄납부 하고 싶어. 그러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돼요. 다만 얘는 단기부터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떤 문구도 있냐면 해당 과세기간 안쪽으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6월 달에 추가 사업장 개설했다고 하면 6월 한 20일 더하면 7월 달이 되잖아요. 7월 달까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해당 과세기간까지니까 1기면 6월 30일이 되는 거야. 1기 6월 30일까지. 이때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단기부터 총괄납부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 내용까지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추가 사업장을 처음으로 신설한 케이스에서는 단기부터 계획사업자가 총괄납부 이런 게 가능한데 그건 약간 디테일한 문구가 있으니까 그거 약간은 신경 써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긴 해야 돼요. 꼼꼼하게. 변경이라는 절차 같은 경우에도 총괄납부는 변경 신청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사업자 단위과세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몇 개는 빼고 몇 개는 포함하고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다 일괄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된 사업장을 신설했다. 이런 것도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종된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등록 신청은 좀 복잡한 절차라고 했고요. 정정 신고가 기존에 있는 등록증을 살짝만 바꾸는 절차니까 훨씬 더 간편한 절차예요. 등록 신청은 필요 없고 정정 신고만 하면 되는 사유였죠. 그게 차이점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이니까 종된 사업장 신설의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부터 하셔야 돼요. 등록 신청하고 변경 신청서 그런 거 제출을 같이 종된 사업장 간의 세무서장한테 제출하면 되는 거죠. 때는 정정 사유였다. 그 내용 좀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미리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뭐 사업장 단위로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폭의 제한은 없는 거 동일한 부분이고요. 적용 제외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총괄납부에만 있어요. 부적당하다. 총괄납부하는 게 부적당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용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총괄납부에만 있는 규정들 좀 챙겨가시고요. 이 규정에서 약간의 디테일한 차이점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바로 변경되지만 적용 제외는 단기부터 적용 제외해버리면 갑작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단위로 각각 납부를 해라. 이렇게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런 점이 약간 차이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총괄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는 비교해서 말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표는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표였고요. 넘어가죠. 자, 이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또 저번 시간에 봤죠? 이거 본 거는 다 리뷰를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해야 되는 건데 누가 하고 그리고 어디서 하고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키였고 누가 하느냐 과세사업자가 합니다. 면사업자는 원래부터 우리 부가세법 상으로 납세무자가 아니니까 부가세법 상의 사업자 등록은 할 필요 없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였고 가는세무서장 찾아가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번지수 틀려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간할 위반해도 사업자 등록은 적법하게 한 걸로 봐줍니다. 원래는 사업장 간할 세무서장 찾아가야 되겠지만 주소지 간할 갔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업자 등록은 제대로 해준 걸로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과세니까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겠죠. 예외적으로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할 수 있다 였죠. 여기서는 좀 갖고 가셔야 될 게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갖고 가셔야 돼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었다는 거 선택 규정이었죠. 강제로 나오면 틀린 문구예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다.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1개 사업장밖에 없어도 사업자 단위로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안 돼요. 1개 사업장만 있다고 해도 앞으로 추가 사업장 개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사업자 단위로 처음부터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이거는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되는 절차 규정이고요. 개시 전에도 등록 신청 가능하다.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끝나야 돼요. 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문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절차 규정이었고 우리가 전체 흐름도 봤어요. 원래는 사업 개시일이 이때다라고 하면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시 전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그 내용 봤고요. 신청하면 발급을 원칙적으로는 2일 이내에 해줘요. 그렇지만 5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장 7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7일 내에 발급할 수 있는 겁니다. 2일 플러스 5일이니까. 자, 근데 신청을 안 하면 직권 등록이라는 게 있고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등록하는 거 이것도 가능하고 발급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등록 거부라고 합니다. 등록 거부는 개시 전 등록 신청의 경우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등록 거부가 가능한 것이고 개시 후에는 절대 등록 거부 안 된다는 거. 이미 개시를 했으면 사업하고 있는 거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개시 전 등록 신청의 경우에만 등록 거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절차 규정으로서 나중에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정정 신고를 하는 거고요. 재발급을 해주죠. 재발급도 마찬가지 2일 이내에 해주는 게 원칙이고 당일날 재발급 해주는 게 상호 변경,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메인 변경하는 거 그런 거 다 당일날 재발급이 들어가요. 이때 2일이다, 5일이다 이런 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런 건 제외하고 카운팅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판서를 하면서 휴폐업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휴폐업 신고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납세자도 지체 없이 하고요. 또 과세 관청에서도 폐업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면 말소라는 것을 지체 없이 해요. 휴업의 경우에는 잠깐 쉬는 거니까 말소를 하지 않지만 폐업의 경우에는 말소라는 걸 한다. 그때 문구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갖고 하시면 돼요. 이때 며칠까지 이런 표현은 없다라는 거. 법문구가 그냥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흐름이었고요. 넘어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다라고 하면 제재가 있죠. 2가지 제재를 무려 다 때립니다. 하나만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 둘 다 때려요. 미등록 관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등록 신청일 직전일 쏙 빠지면 안 돼요. 직전일까지 공가액의 1% 관세가 있었고요. 매입세 불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온 거에 10%가 매입세이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제재였죠. 단서 규정이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등록 신청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매입세 공제는 해줄게. 이때 조금 늦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원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조금 늦게라고 하면 공급 시가 속한 그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야 또.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면 조금 늦은 거니까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해주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 이전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림으로 원래 개시일이 이때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20일 카운팅 해가지고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늦었다라고 해도 과세기간 종료일 있죠. 종료일 있으면 그 날로부터 20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등록 신청했으면 기산일은 상반기 우리 일반 과세자 1기면 1월 1일이 되는 것이고 하반기 2기면 7월 1일이 기산일이 돼요. 간이과세자는 그냥 1월 1일로 기산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개시라고 개념이 다르다는 거. 사업 개시라고 달라요. 기산일은 무조건 1월 1일, 7월 1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매입세금 공제를 해주고 그 전 거는 공제를 해주지 않죠.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을 이때 했다고 하면 2일 이내에 발급을 해주는 거니까 발급은 나중에 들어가겠죠. 그럼 발급 전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형계산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세형계산서 있어야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규정까지도 우리가 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과세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 게 좀 많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내리 8시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전 오후 그 제할 공급, 용역의 공급, 제할 수입까지가 과세거래예요. 용역의 수입이 없었다라는 거 그거 좀 챙겨 주셔야 되겠고요. 좀 비대칭적인 규정들이 많아요. 세법에서는. 뭔가 비대칭적이면 못생겼는데 못생겼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못생긴 거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칭적인 게 원래 이쁘잖아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약간 대칭적이면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이쁘고 잘생긴 게 우리 사람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대칭적인 걸 좋아해. 그래서 얼굴 같은 경우에도 뭔가 대칭적인 거 그런 게 이제 잘생기고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비대칭적인 것도 이제 애정 좀 가지시고 그것도 이쁘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노력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부수제한 용역까지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 제할 공급부터 보긴 했죠. 제일 처음에 과세거래인 거 아닌 거 그거부터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과세거래 원칙을 좀 알려드렸어요. 기브앤테이크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가는 거 제한용역이 가고요. 대가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과세거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또 과세거래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이때 제한용역 공급자가 중요했어요. 얘가 과사업자여야 돼요. 과사업자라는 것이 과세가 되는 제야, 과세가 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과세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면사업자면 면세가 되는 뭐 쌀 같은 거 공급했다라고 하면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니까 과세거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과사업자여야 돼. 그런 게 전제 조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받는 자는 상관없어요. 공급받는 자는 뭐 개인이든 또는 면사업자든 과사업자든 상관없다. 공급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용역이 공급이 됐는데 돈을 안 받다. 과세거래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용역은 돈 안 받으면.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제하가 멸시되었다. 그때도 돈 받고 제하를 판 건 아니잖아요. 제하가 혼자 멸시돼 버린 거죠. 그때도 과세거래가 아닌 거야.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외 케이스가 좀 있었죠. 제하의 경우에는 돈 안 받았다는 거죠. 용역하고 달라요. 용역은 돈 안 받으면 과세거래가 아닌데 제하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재고 관리가 됩니다. 100개 중에서 한 30개를 무료로 고객한테 증정했다. 그럼 지금 재고가 70개만 남아있으니까 30개 없어진 게 눈에 보이죠. 누구 줬냐라는 게 확인이 돼요. 공짜로 누구한테 줘버리면 간주공급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의제. 그래서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판 것처럼 봐가지고 과세를 해버려요. 과세거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하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이 규정을 오늘 볼 거야. 공급의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규정이고요. 예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할 수입의 경우에도 예외 케이스죠. 제할 수입은 그냥 과세거래예요.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제하를 수입했다고 하면 과세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하 수입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제하 수입자는 사업자 여부 불문하거든요. 사업자든 비사업자, 개인이든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제할 수입이 나왔을 때는 키워드가 수입이에요. 과세거래 맞구나. 다만 이제 쌀을 수입했다라고 하면 쌀은 국내산 쌀이든 수입산 쌀이든 다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을 수입했을 때는 면세니까 과세거래가 아닌 거죠. 그때만 좀 예외적으로. 자, 그런 내용도 봤고 제하의 공급에서 제하의 개념도 살펴봤어요. 제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 이때 물건이라고 하면 유채물하고 무채물, 형체가 없는 전기, 가스, 동력 이런 것도 다 들어갔고요. 권리도 들어갔죠.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게 제하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제하가 아닌 것도 좀 살펴보긴 했죠. 제하가 아닌 것에 화폐 대용 증권이라고 해서 수표, 어음, 뭐 상품권 이런 게 제하가 아니었죠. 소비 대상이 아니었고 또 유가증권,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가상자산 이런 것도 다 제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제하에 들어가는 거 뭐 증으로 끝났는데 제하인 거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그리고 창고증권 이런 거는 물품증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물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를 파는 것도 제하의 공급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증권에 또 사고 팔 수도 있거든요. 팔면 제하를 판 거야. 그 물건을 판 거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물건의 주인이 나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물건이에요. 다만 이제 창고증권은 이쪽 카테고리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갔죠. 이 창고증권은 임치물에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 것.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임치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꺼낸다는 거죠. 안 꺼내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그때는 제하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고증권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임치물 반환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제하가 아닌 것이고 임치물 반환을 수반한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제하로 문제를 풀어주시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공급 쪽도 봤습니다.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실질 공급이라는 게 있고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하는 실질 공급에서는 뭐 매매 계약으로 인한 거, 돈 받고 판 거, 교환 계약은 제하를 주고 다른 제하나 용역을 받아온 케이스죠. 돈 말고 다른 걸 받았다고 해도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거니까 과세 거래가 맞고요. 소비 대차 거래라고 해서 제하 1호를 빌려주고요. 일정 기간 후에 제하 1호를 다시 반환받는다. 이것도 교환 계약으로 과세 거래가 맞아요. 그것도 제하 1호 주고 다시 제하 1호를 반환받는 거 과세거래가 맞다는 거 좀 챙겨주시고 가공계약도 우리가 봤죠. 가공계약은 주요 자재 일부라도 부담하면 제할 공급으로 과세거래였습니다. 주요 자재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으면 그때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거래가 되는 거였고요. 뭐 기타의 계약 같은 경우에 대물변제라든지 현물 출자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보긴 했죠. 대물 변제도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를 한 거니까 빚을 갚았다는 것이 빚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하가 가고 빚이 없어졌으면 대가관계가 있는 거죠. 빚이 그대로 있었으면 제하만 가고 없어진 건데 빚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돈 받은 것과 효과가 동일해요.
그래서 대물 변제도 과세 거래가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현물 출자 관련해서는 얘가 교환 거래처럼 생겨 먹었지만 실제로 교환 거래는 아니에요. 그 제야가 갔고요. 다른 제야가 온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 온 거야. 출자한 겁니다. 금전으로 출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현물, 물건으로 나타내서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로 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줬다라고 하면 상대방 피투자 회사에서 나한테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 B 회사의 주주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현물 출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은 유가증권이잖아요. 제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끼리 교환한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교환 거래는 아닌데 다만 건물, 과세가 되는 건물을 줬기 때문에 돈 대신에 뭐 주식 받아온 거라고 하더라도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니 얘 입장에서 제야를 공급한 거야. 건물을 공급한 거니까 건물의 가액의 10%만큼은 얘가 거래징수 해가지고 내야 된다는 거죠. 과세 거래가 맞는 거야. 현물 출자를 한 경우라고 표현 나오거든요. A 입장은. 근데 B 입장에서는 주식이 제야가 아니니까 공급한 게 없어요. 얘가 막 부가세를 거래징수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죠. 교환 거래가 아니니까. B는 거래징수 의무가 없다. 현물 출자 받은 케이스야. 받은 케이스는 B 입장에서 거래징수와 납세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A 입장 얘기하는 거죠. 현물 출자를 한 경우. 그게 건물 준 경우가 현물 출자 한 경우 이런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A의 입장 과세 거래이다. 그 개념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가공계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이런 그림 좀 보여드렸죠. 주요 자재를 하나도 부담 안 했어. 공급 받는 자가 다 사가지고 보내주고 내가 소파를 못질만 해가지고 보냈다라고 하면 못은 부자재니까 주요 자재가 아니죠. 용역의 공급이었고요. 내가 일부만 보내가지고 내가 가죽을 사가지고 가죽 소파를 만들어서 보내줬다라고 하면 주요 자재잖아요. 그걸 일부라도 부담한 케이스니까 제야의 공급으로 과세가 돼요. 용역인지 제야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세법상의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은 돈 안 받고 공급하면 과세 거래가 아니거든요. 제야는 돈을 받지 않아도 과세 거래로 간주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인지 제야인지 구분 실익이 있어요. 반드시 좀 구분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야의 공급이 아닌 거, 이건 필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외우기 수월하게 묶어드렸죠. 요까지는 국가 관련이라고 묶어서 외워주시면 돼요. 법에 따른 경매,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라든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라든지 이런 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매는 당연히 과세거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 사고 팔 때 경매하는 거 있죠. 그거는 과세거래가 맞는데 그거 말고 법에 따른 거, 법에 따른 것은 과세거래가 아니고 또 법에 따른 수용,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법이 있었죠. 법에 따른 수용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이었어요. 매도 청구, 얘도 과세거래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세 물납 같은 경우에는 조세를 물건으로 납부했다라는 거죠. 조세가 이제 빚이에요. 국가의 지금 빚을 물건으로 납부했으면 대물 변제 일종이긴 하나 상대방이 국가니까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 해왔자 다시 국가한테 줘야 돼. 거래징수하고 다시 주려면 번거로우니까 아예 과세거래가 아닌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야. 이것도 중요한 부분. 비축 석유 소비 대차도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과세거래가 아닌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세 정책이고 담보 제공도 판 게 아니었죠. 그냥 돈 빌릴 때 제야를 담보로 맡긴 거에 불과한 거니까 과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양도 담보라는 표현도 나왔었는데 걔는 형식이 양도긴 하나 어차피 실질이 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보 제공으로 보시면 돼요. 담보는 과세 거래가 아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 얘도 원칙적으로는 과세 거래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제야 공급이 아니다. 그 원자재를 대가 없이 반출한 거, 이거 이동시킨 거에 불과하죠. 외국에 있는 수탁 가공업자에게 가공 좀 해줘라고 이동시킨 거, 판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공 좀 해달라고 반출한 거니까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었고요.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이것도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길 때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긴 하지만 판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긴 거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 거는 과세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탁이 종료가 돼가지고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을 때도 판 게 아니니까 과세 거래가 아니고요. 수탁자 A에서 수탁자 B로 변경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갔다고 해도 그때도 그냥 수탁자가 변경된 것 뿐이지 판 게 아니니까 과세 거래는 아니에요. 다만 비교하셔야 될 게 수탁자 명의로 만약에 팔아버렸다 그렇게 나오면 그때는 과세 거래가 맞죠. 위탁자 물건을 이제 판 거니까 그 경우에는 과세 거래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거, 얘는 원래 과세 거래가 아니지만 대리납부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대리납부라는 표현 나오면 이거는 제야의 공급으로 과세가 된다. 이런 내용까지 좀 잘 챙겨서 갖고 가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는 제가 또 따로 그림 그려가지고 보여드렸죠. 원래는 제야의 공급이 아니다. 마트 이런 걸 팔았다고 하면 B만 좀 힘들다. 돈은 빨리 부가세 주고 나중에 환급 받으면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뭐 사업자끼리 거래기 때문에 제야의 공급이 아닌 걸로 그렇게 조세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게 원칙이니까 세용계산서도 발급하지 않고 공급이 아닌 건데 만약에 이게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 조금 애매해가지고 B가 A를 대신해서 원래 공급자가 거래징수 해야 되겠지만 A를 대신해서 대리납부를 하는 순간 제야의 공급이 돼버린다는 거죠. 제야의 공급이 되고 결과적으로 매입수액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내용이었어요. 또 제야 공급이니까 당연히 세용계산서는 발급해야겠죠. 발급받은 세용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때 절차는 좀 아셔야 돼요. 대리납부하는 날짜는요. 4월 1일 날 마트를 사왔다고 하면 대가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이었어요. 다음 달 25일, 4월 1일이면 5월 2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입세 공제는 우리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매입세 공제를 받죠. 이 케이스에서는 4월 달에 거래였으니까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액으로 넣어가지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면 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절차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달 25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외우셔야 되는 날짜예요. 법에 약속을 정해놓은 거니까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여기까지가 제아의 공급 부분이었고요. 이제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에서도 우리가 용역부터 살펴봤어요. 용역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무 제공, 그리고 제아를 사용하게 하는 거. 근데 모든 사업은 용역하고 제아가 섞여 있으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용역인 걸 업종을 열거해 놨다라고 했죠. 건설업 이거는 용역이야, 음식점업 용역이야, 뭐 금융업 이런 거 용역이야,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용역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주요 자재를 부담했다라고 나오더라도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돼요. 건설업인데 말문제에서는 주요 자재를 부담한 경우 제할 공급으로 본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틀린 문구야. 용역은 아예 못 박아놓은 거예요. 건설업은 용역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부동산 매매업은 제할 공급이긴 하나 부동산 임대업 제할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도 예외가 있긴 했죠. 뭐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 이런 것은 과세 거래가 아니었고요.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이게 법문구였고 또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야 하는 거 그것도 용역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고 권리를 양도하는 거 파는 것은 제할 공급이지만 뭐 특허권에 대여했다, 상표권에 대여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 그때는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고요. 또 노하우 제공하는 거, 노하우 제공이 나오면 그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주셔야 돼요. 어떤 게 용역인지 제한지 구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공급 쪽에서 이제 실질 공급은 돈 받고 파는 거 과세 거래가 맞고요. 용역은 간주 공급 규정이 없어요. 무상 공급은 과세 거래가 아니다. 그게 원칙인데 딱 한 가지.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이것만 시가로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통째로 좀 외우셔야 되는 부분. 우리가 한꺼번에 좀 정리했죠.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 해가지고 전답 등 임대업. 이것도 전답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간단하게만 적은 건데 전답, 과수원 이렇게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 이런 식으로 자주 보면서 외워주셔야 돼. 입 밖으로도 한번 내보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입으로 내보내면 내가 또 듣잖아요. 내가 귀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말하면 내가 귀가 있어서 들어요. 그러면 좀 더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말하다가 약간 이제 빠르게 말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강의를 좀 생각 없이 할 때 제가 말하고 그 제 귀로 이제 듣잖아요. 틀리게 말했다는 게 이제 인식이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죠. 제가 그렇게 말했나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바로 귀로 듣기 때문에 말하고 나서 약간 버퍼링이 있는데 귀로 듣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말했지? 내 빼고 얘기했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이거 잘못 말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걸 반대로 말했네요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귀가 거르더라고요. 귀가 알아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고 다시 말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귀도 많은 기능을 하고요. 말도 많은 기능을 해요.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학습 효율성 그런 걸 높이실 수가 있는 거니까 맨날 눈으로만 책 보고 그러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도 되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니까 공부에 효율적이지만 눈으로만 보면 잠이 좀 와요. 그래서 손으로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손에 세포가 있으니까. 손으로 적어보면 이 촉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촉감. 그런 것도 활용하셔야 돼. 그리고 귀도 활용하셔야 되는 거야. 말로 막 내뱉어보고 내가 좀 들어보고 내 목소리를. 그러면 그게 또 기억에 남아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 임대업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지 기억에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되어 그것도 과세거래가 아닌 걸로 되어 있고요. 얘가 제일 중요했죠. 용역의 무상공급. 이거는 머릿속에 아예 심어 놓으셔야 돼요. 용역은 공짜로 공급하면 과세거래가 아니야. 그게 일단 원칙이 박혀 있어야 돼요. 다만 딱 한 가지. 누구에게 즉수 관계인에게 무엇을 사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했다? 무상으로 임대했다. 요 케이스에 해당하면 다 플러스예요. 과세거래로 되어 있었죠. 특수관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했을 때 과세거래가 아니에요. 특수관계인이라고 해도 사업용 동산이었다라고 하면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기기장치 이런 거 움직이는 거 그걸 무상으로 임대하면 과세거래가 또 아니에요. 부동산 건물 같은 거 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건설해줬어. 그것도 임대가 아니니까 과세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통째로 좀 기억을 해주시긴 해야 돼요. 물론 또 예외도 있긴 해요. 산학협력단하고 대학이었다라고 하면 산학협력을 좀 지원하고자 조세 정책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아무리 특수관계인이고 사업용 부동산이고 무상 임대라고 해도 그냥 과세 안 할게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하고 공공주택 사업자 간에 부동산 임대였다. 그때는 마찬가지. 아무리 특수관계인이고 사업용 부동산이고 무상 임대라고 해도 그냥 과세 안 할게. 그런 조세 정책이 있으니까 그 예외 또 예외까지도 다 꼼꼼하게 챙겨서 외워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납세의무자가 아니었죠. 용역의 공급이 아니었고요. 자 그리고 조출료, 채선료 이것도 내용 봤죠. 이때는 뭐 조출료는 과세거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공급자가 받는 거. 하역회사하고 선주와의 관계에서는 하역회사가 하역 용역이라는 걸 제공하는 공급자. 얘가 받는 거. 얘는 일 잘하면 받는 게 조출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조기 출항이 가능하도록 빨리 배에 실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주로부터 받습니다. 얘가 과세가 되는 거고요. 선주하고 화주 관계에서는 얘는 물건 주인이고 얘가 배 주인이죠. 얘가 항행 용역이라는 걸 제공하는 공급자예요.
얘가 받는 건 뭐냐? 얘는 무조건 최선료를 받거든요. 선주는 이제 물건을 화주가 지각해가지고 늦게 갖고 왔다. 약속한 시간보다. 그러면 항구에 정박료가 많이 드니까 화주로부터 미안하다라고 최선료. 지체가 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쪼로 이런 최선료를 받아요. 그래서 얘는 용역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는 걸로 보고 있어요. 세법에서는 용역의 공급 대가니까 최선료에 부가세가 붙는 거죠. 어디에 붙는지는 단계로 좀 파악하셔야 되고 요령껏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화주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거. 화주가 받는 조출료는요. 얘는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돈 받은 거니까 돈만 받은 케이스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공급 받는 자예요. 어떤 공급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제할 수입에 대해서 내용을 좀 봤죠. 제할 수입 같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제할 수입으로 과세 거래가 맞고요. 그리고 수출하려고 선적을 했는데 수출이 취소돼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제할 수입으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그런 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케이스도 제할 수입에 들어갑니다. 선적이라는 게 키워드였어요. 아무리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고 해도 선적되지 않은 물건이었다고 하면 제할 수입이 아닌 거예요. 수출 신고 수리되고 선적까지 돼야 돼. 그래야지 외국 물품이 된 거고 이걸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면 제할 수입으로 과세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하는 제할 공급에서 말하는 제하하고는 좀 범위가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세관장한테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제하. 그게 과세 거래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때 제하는 물품만 얘기했습니다. 각종 권리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무채물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들어가지 않고요. 물품, 눈에 보이는 거, 유채물 그런 게 제할 수입에서 말하는 제하의 범위에 들어간 개념이었죠. 그리고 보세구역 관련해서도 보세구역은 세금의 부과를 보류한 지역, 창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보세구역에 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과세하진 않아요. 제할 수입이 되진 않고요. 관세든 부가세든 이때 과세하는 게 아니라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바깥에 있는 국내로 반입하면 그제서야 제할 수입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 물품이었다고 하면 세관장이 제할 수입으로 징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세구역도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 물품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물품은 그냥 제할 공급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에요. 외국 물품만 제할 수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수 제하 용역 관련해서도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 거래 부수되는 거, 사업에 부수되는 거. 거래 부수되는 것은 독립된 거래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거래였다는 뜻이죠. 껴서 파는 케이스. 아이스크림 팔 때 아이스크림 숟가락, 드라이 아이스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사업에 부수되는 것은 거래 자체는 독립된 거래예요. 은행이 돈 빌려주는 거래가 따로 있고 A한테 돈 빌려주고 B한테 건물 팔고 이런 거니까 거래 자체는 독립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거래 부수되는 것은 예외 없이 주된 거 따라갔습니다. 과세 면세 판단할 때 주된 게 과세면 부수되는 것도 과세, 주된 게 면세면 부수되는 것도 면세 그렇게 따라갔고요. 사업에 부수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법문구가 주된 거의 과세 면세 판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이 있어가지고 사업에 부수되는 일시 우연적 공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은행 면사업자죠. 건물 과세가 되는 제하예요. 그걸 팔았다라고 하면 주된 사업이 면사업이니까 얘는 면세가 되긴 하나 반대로 과세사업자가 면세가 되는 토지를 팔았다라고 하면 주된 사업이 과사업이라고 해서 과세가 되진 않는다. 그대로 면세했죠. 그런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봤죠. 4가지 케이스였어요. 과사업자가 파는데 부수되는 거, 과세가 되는 건물 파는 케이스하고 면세가 되는 토지 파는 케이스. 삼성전자가 파는 케이스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고요. 면사업자 은행이 과세가 되는 건물 파는 케이스, 면세가 되는 토지 파는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봤죠. 이때 그냥 면세가 이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 과세면 그냥 부수되는 거 판단 과세, 면세면 그냥 부수되는 거 면세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은행이 건물 판다라고 하면 은행은 면사업자 베이비라고 했죠. 세무능력 측면에서 베이비가 일시 우연적으로 건물 한번 팔았는데 너 신고해야 돼 라고 하면 운다라는 거죠. 우이지 않도록 너 면사업자니까 봐줄게 면세 그대로 갔고요. 삼성전자가 면세는 토지를 팔았다고 하면 그거는 안 봐줘요. 거사업자는 어덜트 세무능력 측면에서 어른이니까 면세되는 것은 면세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면세로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면세면 면세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중에 있다라고 하면 판단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판단이 좀 쉬워지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가 주된 사업하고 부수되는 거 색깔이 다른 케이스예요.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실제 단서 규정에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때 면세 하나 끼면 그 면세가 과세보다 힘이 좋아가지고 이긴다라는 컨셉으로 판단하면 아주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요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할 게 간주공급 규정이에요. 자, 교재 페이지는 39페이지고요. 오늘 할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규정입니다. 자, 간주공급.